이 세상에서는 기술 나무 열매를 먹으면 특별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불을 다루는 자나 검성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라이트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작 견과류 마스터가 되었죠. 기술을 받는 날, 라이트와 그의 어린 시절 친구 리나는 의식을 치르러 교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얻고 싶은 기술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라이트는 항상 모험가가 되는 것을 꿈꿔왔기에 전투 기술이라면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반면 리나는 라이트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어떤 기술을 받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과일을 먹기 전까지 어떤 능력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긴장했다. 하지만 라이트는 그들이 모두 놀라운 능력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다. 그와 리나가 그날 교회에 갔을 때 성직자는 능력 과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두에게 설명해 주었다. 과일을 먹으면 능력이 부여되고 선택한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보장되며 학생 대출 부채도 없다. 그들은 능력을 얻기 위해 이 과일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받았다. 하지만 한 가지 깨지지 않은 규칙이 있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만 능력 과일을 섭취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과일을 먹으려 하면 중독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불만을 품고 두 번째 과일을 먹기로 결정하여 목숨을 잃었다. 성녀는 이 점을 강조하며 하나 이상의 과일을 먹는 것은 100% 치명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리나는 과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깜짝 놀랐지만 성녀는 두 번째 과일을 먹지 않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경고가 끝나자 성녀는 그들에게 과일을 선택하라고 했다. 리나가 먼저 나섰고 그녀는 과일 중 하나를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몸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눈부신 빛이 있었고 리나의 몸은 갑자기 매우 뜨거워졌다. 성녀는 이것이 전설적인 검 성자의 기술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드문 일이었기에 그녀는 누군가 그것을 직접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리나가 공식적으로 검 성인이 되었으니 그녀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가 중 한 명이 될 운명이었다. 라이트는 리나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얻은 것에 대해 기뻐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차례였다. 그는 재단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자신을 위한 스킬 과일을 선택했다. 그는 검 성인 스킬처럼 특별한 것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리나와 함께 전투에서 싸울 수 있는 괜찮은 전투 스킬을 희망했다. 하지만 한 입 베어 물고 스킬이 그의 몸으로 흐르는 것을 느끼자 그의 마음은 무너졌다. 그는 그저 견과류 대가일 뿐이었다. 성녀는 최선을 다해 격려하려 했지만 라이트가 맞닥뜨릴 전투는 들판의 해충들 뿐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모험가가 되겠다는 꿈이 좌절된 라이트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수녀는 100% 치사율을 분명히 말하며 그에게 다시 과일을 먹게 하지 않았다. 리나는 라이트를 위로하며 자신은 무엇을 하든 그와 함께 있으면 상관없으니 마을에 남아 과일을 재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녀는 이러한 사랑과 연민 따위를 용납하지 않았다. 리나의 검성 기술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경지였기에 그녀가 그 재능을 농부가 되는데 낭비하게 둘 수 없었다. 수녀는 나라를 위해 리나가 모험가가 되어야 한다며 즉시 왕도로 데려가 훈련을 시작하게 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리나는 성녀의 명령에 거역할 용기가 없어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언젠가 라이트에게 돌아오겠다는 진심 어린 약속을 했다. 인생을 바꾼 그날 이후 석 달이 지났고 라이트는 농부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며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견과류를 크고 건강하게 키웠고 익자마자 마을에 팔아 이익을 얻었다. 마음속 깊이 괴로운 생각들을 묻어두는 한 그의 삶은 나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견과류를 팔러 마을로 갔지만 견과류가 너무 작아서 얼마 벌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리나에 대한 뉴스가 적힌 포스터를 보았다. 그녀는 마을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S급으로 승진했고 스스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물론 그는 그녀를 위해 기뻤지만 그녀의 성공을 생각하니 자신이 완전한 실패자처럼 느껴졌다. 모험가가 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라이트는 매일 훈련하며 어쩌면 자연스럽게 검술이라도 익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나무 그루터기에 쉴 새 없이 검을 휘둘렀다.
나무를 쪼개면 자신의 노력으로 모험가가 될 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하지만 노력이 항상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끈질긴 훈련으로 얻은 것은 멍든 손목뿐이었고 그는 패배감의 땅에 주저앉았다. 그는 리나가 자신을 기억할까 궁금해졌다. 그녀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가 얻었을 명성과 부를 생각하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완전히 잊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놀라지 않았다. 바로 그때 이슬이라는 어린 소녀가 라이트에게 다가와 물 한 잔을 가져왔다. 그녀는 사실상 고아였고 마을 촌장은 그녀를 돌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어느 날 라이트의 문간에 그녀를 두고 떠났다. 라이트는 그녀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함께 살았다. 이슬이는 저녁을 다 먹었다며 라이트가 원한다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고 라이트는 기꺼이 그렇게 했다. 그가 음식을 처음 한 입 먹었고 그가 먹는 동안 아일라가 오늘 수학이 어땠는지 물었다. 전반적으로 라이트는 오늘의 수익이 꽤 괜찮았다고 언급하며 특히 이제 그는 스킬 과일 재배에 집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스킬 과일을 해골 이모지로 명확히 표시된 상자에 세심하게 분류했음을 언급하며 아일라가 절대 그중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일라는 스킬 과일을 섭취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알지 못했으므로 라이트의 경고는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혹은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그녀는 이미 그 과일 몇 개를 사용해 현재 먹고 있는 스튜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라이트는 당황하며 일어났고 그녀가 정말로 스튜에 스킬 과일을 넣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실히 넣었고 성스러운 자매가 말한 바에 따르면 두 번째 스킬 과일을 먹는 것은 확실한 사형 선고였다. 갑자기 라이트의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그래서 그는 이것이 그가 죽는 방법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마지막 숨을 쉬며 이슬라에게 사과했다. 그녀가 읽는 법을 모르는데 라벨을 이해하기를 기대한 것은 그의 잘못이었다. 그는 죽음이 자신을 붙잡기를 기다리며 바닥에 누워 있었고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일어나면서 자신이 완전히 무사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슬라는 라이트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그가 괜찮은지 물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혼란의 원인이었다. 두 번째 스킬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치명적이어야 했는데 어떻게 그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그때 날카로운 두통이 그를 강타했다. 새로운 스킬의 힘이 그의 몸을 통해 흐르면서 이슬라도 몸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스튜를 먹었으니 그녀도 곧 스킬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겠지? 갑자기 그녀는 라이트 앞에 떠있는 글씨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의 넌마스터 스킬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 있었다. 견과를 성장시키는 능력 외에도 라이트의 스킬은 그를 모든 견과 독에 면역하게 만들었다. 라이트는 깜짝 놀라며 이슬라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질문한다. 그녀는 공중에 떠있는 글씨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라이트는 그녀가 어떤 평가 스킬을 얻었을 것이라고 빠르게 추론한다. 이슬라는 라이트의 정보를 계속 읽으며 그가 이제 두 번째 스킬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능력의 이름이 검신이라고 전한다. 검신 스킬은 라이트가 검을 사용할 때 그의 공격력을 크게 증가시키고 마법 저항력도 상당히 높여준다. 만약 이슬라의 말이 사실이라면 라이트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이트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는 검을 들고 밖으로 달려나가 숲으로 돌아가 새로운 검술이 정말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검을 휘두르자 나무 그루터기는 물론 그 뒤에 있는 더 큰 나무까지 단번에 두 동강 납니다. 이 순간부터 라이트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라이트는 길드에 가서 마침내 모험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마을로 향합니다. 그는 항상 꿈꿔왔던 일이기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현상금 사냥꾼 게시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더 나은 장비와 맛있는 음식을 사기에 충분한 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이 라이트가 오늘 여기 온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는 그의 검신 스킬이 전투에서 얼마나 효과적일지를 시험해 보려 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그는 마침내 공식 모험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이슬라에게 벤치에 앉아 기다리라고 하고 프론트 데스크에서 퀘스트를 받으러 갑니다. 그가 없는 동안 아이슬라는 길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 스킬을 사용할 기회를 잡습니다. 그녀는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스킬에 놀라지만 자해 스킬을 가진 이 남자처럼 일부 스킬이 얼마나 쓸모없는지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순간 아이슬라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소란이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녀가 힐끗 보니 라이트가 길드의 모험가 중 한 명과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라이트를 시장에서 늘 견과류를 파는 남자로 알아보고 비웃으며 그런 그가 길드에 속할 자격이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그를 무시하고 이슬라에게 이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라이트가 자신을 무시한 것에 기분이 상했고 그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은 칼로 라이트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라이트의 검신 스킬은 그의 반사신경도 향상시켰기에 그는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라이트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에 오늘 살인죄로 체포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친구들은 라이트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그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 그냥 가라고 설득했습니다. 진은 자신의 폭발적인 행동을 무마하려고 애쓰며 라이트를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친구들과 함께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러 길드를 나섰습니다. 그 후 라이트와 아이슬라는 라이트가 퀘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함께 떠납니다. 그들은 바위 평원으로 향하고 라이트는 드디어 실제로 몬스터를 만날 생각에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그는 아이슬라에게 자신 가까이에 있기를 경고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멀리서 슬라임 몬스터를 발견하고 라이트는 전투 준비를 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슬라임에 몰래 다가가려 하지만 슬라임은 그를 알아차립니다. 전략을 바꾼 라이트는 정면 공격을 선택합니다. 그의 새로 얻은 힘으로 그는 슬라임에게 돌진하며 그것을 깔끔하게 두 동강 내고 그 과정에서 그 아래의 땅도 의도치 않게 갈라놓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이 전투에서 정말 유용하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만 더 이상 부수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힘 관리에 대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슬라가 라이트의 첫 번째 성공적인 퀘스트를 축하합니다. 그들은 슬라임을 잘라서 부품을 길드로 가져가 돈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아이슬라는 슬라임의 몸을 자르는 것이 좀 안쓰럽다고 말하지만 라이트는 슬라임 부품을 팔면 피자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아이슬라는 자신의 도덕을 잊고 슬라임을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평원의 다른 쪽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진과 그의 파티가 거대한 오우거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그룹은 슬라임을 처치하고 집으로 돌아갈 계획으로 일부러 쉬운 퀘스트를 선택했지만 오우거와 마주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크가 그들에게 무기를 휘두르며 모두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초기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런 강력한 상대를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하다. 라이트가 그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자 진은 그를 발견하자마자 도망칠 계획을 세운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라이트를 향해 곧장 달리기 시작한다. 라이트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약간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지나쳐 달려가자 그들이 자신을 미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오우거는 라이트를 공격할 생각이므로 그는 싸울 수밖에 없다. 사실 이는 그가 새로운 기술의 한계를 시험해 보기에 잘 맞는 상황이다. 오우거가 그의 쪽으로 망치를 휘두르자 라이트는 신속하게 옆으로 뛰어 공격을 피한다. 하지만 그의 접근은 위험하며 아일라가 그의 검신 기술이 방어력을 강화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그가 한 대라도 맞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는 세계 최고의 모험가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그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 도전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몸의 새로운 힘에 익숙해졌고 그래서 라이트는 공중으로 점프한다. 오우거가 그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는 그 오우거의 철퇴를 반으로 베어낸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리나를 따라잡아 두 사람이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는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검을 내리쳐 오우거를 깨끗이 두 동강 내고 그 모습은 근처 언덕에서 진과 그의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다. 잠시 후 라이트는 아이템을 돈으로 교환하기 위해 길드로 돌아간다. 하지만 접수원은 그가 혼자서 오우거를 쓰러뜨렸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라이트는 가져온 오우거의 뿔을 보여주었고 장의 친구들은 그 싸움 전부를 목격하고 그를 증언할 수 있다고 뒷받침했다. 그들의 증언에 납득한 접수원은 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보상을 가져오는 동안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장의 친구들은 라이트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때 길드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라이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장은 S급 파티가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리나가 합류한 바로 그 S급 파티였고 라이트가 지난 석 달 동안 그녀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라이트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하려 했지만 놀랍게도 리나는 평생 이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라이트는 완전히 무너져서 리나가 겨우 3달 만에 자신을 잊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충격에 입을 벌린 채로 그 자리에 서 있다. 이슬아, 그가 뭘 걱정하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고 피자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한다. 라이트는 동의하고 이슬아를 데리고 피자를 먹으러 가지만 그의 우울한 기분은 여전히 지속된다. 좌절한 이슬아는 그가 곧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신이 모든 피자를 혼자 먹어버릴 거라고 경고한다. 라이트는 이 피자에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리나 때문에 속상하더라도 절대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너무 빨리 먹다가 결국 목이 막힌다. 다행히도 누군가가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어 넘기도록 도와준다. 그는 도움을 준 낯선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려 고개를 들었지만 놀랍게도 그 낯선 사람은 리나였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하다가 리나가 그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라우스가 그들을 들을 것이다. 리나는 테이블에 앉고 아일라는 이것이 리나를 실제로 처음 만나는 것이라 자신을 소개한다. 리나는 라이트가 겨우 3개월 만에 어떻게 아이를 가졌는지 의문을 가지려는 참이다. 그러나 그녀가 그 기회를 갖기 전에 라이트가 그녀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솔직히 리나는 라이트에 대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그녀는 그가 길드에서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라이트는 자랑스러운 듯이 그와 아일라가 모험가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두 번째 스킬을 얻을 수 있게 해준 스킬 과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다. 리나는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그가 드디어 꿈을 이루는 길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라이트는 리나에게 S랭크 파티 세이크리드와 함께한 시간은 어땠는지 묻는다. 하지만 리나의 표정을 보아하니 그리 재미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성녀가 선택한 여러 무작위 사람들과 싸우도록 강요받고 있다. 보수는 훌륭하지만 분위기는 콜 오브 듀티 로비보다 더 독하다. 그래서 그녀는 라이트에게 모험가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세이크리드를 피하라고 조언한다. 라이트는 여전히 세이크리드에 대해 그렇게 나쁜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특히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나는 2달 전 그들의 파티가 거대한 뱀과 맞섰던 사건을 회상한다. 뱀은 불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라우스는 마법사에게 불마법으로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마법사는 따르긴 했지만 과도하게 반응하여 리나가 불을 끌 방법을 찾으려 할 때 근처 농장을 우연히 불태워버렸다. 그라우스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다. 랜덤한 농부의 땅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 그의 눈에는 그들의 임무는 뱀을 죽이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해냈다. 주된 작업이 완료된 이상 부수적인 피해와 같은 쓸데없는 문제에 신경 쓸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성녀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성녀는 그라우스보다도 더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성녀는 역사에 그들이 영웅으로 기억되는 한 얼마나 많은 재산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농민이 죽든 상관하지 않는다. 리나는 자신의 정당의 왜곡된 견해에 대해 라이트에게 말하지 않지만 라이트는 그녀가 불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원한다면 자신과 아일라와 함께 하라고 초대하지만 리나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신성한 조직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녀는 라이트에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리나는 그를 자신의 문제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 테이블을 떠난다. 조금 후 라이트는 오거를 처치한 보상을 받기 위해 프론트 데스크로 가고 만골드 조각을 받게 된다. 이는 그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흥분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리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는 신성한 조직이 그녀에게 강요하는 것을 알아내지 않으면 그녀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거부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일라는 그가 파티 리더인 그라우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제안한다. 다행히 그의 라운지 문은 널찍하게 열려 있다. 라운지 안에서 그라우스는 현재 두 여성과 앉아 전설적인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가장 최근 전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곳에서 그는 그의 일행과 함께 악성 그리즐리를 사냥하고 있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그들은 거대한 화염으로 곰을 불태우고 그라우스가 마무리 타격을 가했다. 그때 접수원이 들어와 그라우스의 최근 임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한다. 그가 악성 그리즐리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그라우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들은 신성한 공격으로 인해 저수지가 완전히 말라버렸고 이제 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라우스는 불만을 가볍게 무시하면서 위험한 괴물을 다룰 때는 약간의 부수적 피해는 피할 수 없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비밀리에 즐기고 있다. 라이트는 전체 대화를 엿듣고 분노한다. 그는 리나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그라우스에게 맞서며 리나를 세크리드에서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 그녀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라우스는 그를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경비원을 호출해 라이트를 라운지에서 쫓아내라고 한다. 아일라가 라이트의 곁으로 달려가 그가 괜찮은지 묻는다. 라이트는 괜찮지만 다른 모험가들은 그를 화나게 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그는 성격이 나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를 화나게 하면 성스러운 자매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고 그녀가 당신에게 앙심을 품으면 당신의 모험가 경력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날 세크리드의 모든 멤버들이 라운지에 모여 자기 자랑에 빠지고 그들의 위대함을 만끽하고 있다. 그동안 리나는 라이트가 그녀에게 세크리드를 떠나라고 한 말을 되새기고 있다. 그것이 그녀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준다면 말이다. 용기를 내어 그녀는 마침내 목소리를 내어 모든 사람에게 그녀가 도덕적 신념에 따라 모험가로 살고 싶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세크리드를 떠나기로 한다. 출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자 그라우스가 놀라운 속도로 그녀의 앞길을 갑자기 막아서며 감히 자신에게 반항한 것에 대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리나는 자기 방어를 위해 검을 뽑으려 하지만 검성의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1대1로 그라우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검에서 손을 뗀다. 그러자 그라우스는 그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미래의 그들의 파티가 구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녀가 인내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원찮은 연설을 시작한다. 그는 전장에서 죽는 날까지 계속 인내해야 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같은 날 성전대는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고 리나는 그라우스 밑에서 강제로 봉사하는 삶에 순응한다. 하지만 그들이 출발을 시작하자 그들의 길을 라이트가 갑자기 막는다. 그라우스는 라이트가 왜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지 묻고 라이트는 자신의 친구를 되찾으러 왔다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그는 리나에게 돌아서서 자신과 이슬라가 몬스터 사냥을 가려고 하는데 리나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결국 그들은 함께 모험가가 되겠다고 서로 약속했고 그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생각이다. 리나는 그 약속을 떠올리고 라이트와 함께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루스에게 대항할 힘이 없다. 그녀는 라이트가 다칠까 봐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부탁한다. 리나가 라이트의 제안을 거절했으므로 그루스는 그를 떠나게 하려 하지만 라이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리나의 자유를 위해 그루스와 결투를 벌이겠다고 선언한다. 그루스는 처음에는 아무나와 싸울 이유가 없다며 결투를 거절하지만 라이트가 그에게 아무나에게 질까 봐 두려운 거냐고 비웃자 그의 태도가 바뀐다. 그라우스는 이런 공개적인 무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결국 라이트의 결투에 동의하며 그를 본보기로 삼을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그라우스는 조건을 제시한다. 만약 라이트가 지면 그는 모험가 길드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되며 다시는 도시 땅에 발을 디딜 수 없게 된다. 라이트는 주저없이 조건에 동의하지만 리나는 그에게 제고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라우스와의 검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두려워한 라이트는 그라우스가 칼을 뽑아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 전에 아일라가 그라우스를 스캔하고 라이트에게 그의 신속한 기술에 대해 경고한다. 이 능력은 그라우스가 상대와의 거리를 거의 즉시 좁힐 수 있게 해주므로 라이트는 이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한다. 라이트도 그의 검을 준비하지만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이 너트 마스터와 검신이라고 발표한다. 하지만 그라우스는 누군가 두 가지 능력을 가질 수는 없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라우스는 즉시 거리를 좁혀 공격하고 라이트는 공격이 오는 것을 간신히 감지하지만 막아냅니다. 그라우스는 라이트를 반복적으로 가격하여 라이트가 그의 모든 공격을 따라잡지 못해 방어 자세를 취하게 만듭니다. 라이트는 그들 사이에 거리를 두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라우스는 순식간에 그의 뒤에 나타나 라이트의 옆구리에 무릎을 꽂습니다. 전장 어디에 있든 그라우스가 사정거리 안에 있다면 그는 즉시 그곳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에게는 진정으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라우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인식하고 있지만 라이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공격합니다. 불행히도 그라우스는 공격이 착지하기 직전에 비켜서고 라이트는 잠시 균형을 잃지만 그라우스는 그의 검을 산산조각냅니다. 라이트의 무기가 파괴되면서 싸움은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라우스는 오늘 관대하다는 기분이라 리나에게 평생 자신의 충성을 맹세하면 라이트를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리나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이 이 시합에서 이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트는 지고 있었지만 리나는 그를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라우스는 이러한 무례함에 질려 다음 공격으로 라이트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라이트는 여전히 검이 없으므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관중 중 한 명에게서 빗자루를 빌리기로 합니다. 그라우스는 라이트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라이트는 리나의 칼을 빌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는 빗자루만으로도 그라우스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것을 진짜 칼로 상상하며 그라우스의 공격에 대비하는 데 집중했다. 지금까지 그는 그라우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데 매달려 뒤처져 있었다. 하지만 검신의 기술로 뛰어난 반사신경을 얻은 그는 이번에는 본능을 믿고 기회가 오면 공격하기로 했다. 라이트의 전략 변화 덕분에 그의 몸은 그라우스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반응할 수 있었다. 그는 빗자루로 그라우스의 얼굴을 세게 때려 벽으로 날려버렸다. 그라우스는 기절했고 라이트는 결투에서 공식적으로 승리했다.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라이트는 신성한 다른 멤버들에게 돌아서서 다시 리나를 노린다면 그들과 상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리나에게 돌아서서 그녀가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파티에 합류하라고 초대하고 리나는 기쁘게 수락합니다. 라이트와 그라우스의 결투 이후 일주일이 지났고 그 이후로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견과류를 돌보고 있지만 이제 리나가 그의 곁에 있어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리나는 모두를 위해 점심을 준비했고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그녀는 라이트에게 그라우스와의 싸움 중에 입은 부상에 대해 묻습니다. 라이트는 이제 기분이 좋고 드디어 리나와 함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보통이라면 이것은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가끔씩 리나는 성녀가 보낸 방문객을 받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방문객은 리나에게 성녀와 만나 그녀의 성전을 떠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리나는 논의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성녀의 경멸을 사게 되었고 지금은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길드에 가서 퀘스트를 고를 때 그들은 하수구 쥐를 죽이는 것과 같은 최악의 일자리만 제안받습니다. 이 일자리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재정 관리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리나는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진정으로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파괴된 집을 재건하거나 하수구를 청소하거나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는 것과 같은 일에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들은 겨우 100코인을 벌었고 3개의 피자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나는 이제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훨씬 더 행복해하며 라이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편 성녀의 성당에서 그녀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리나의 새로운 파티에 곧 진짜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알린다. 하지만 이 임무는 S급으로 가장 도전적인 미션 중 하나이다. 그녀가 비밀스럽게 라이트가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다음 날 라이트와 그룹은 최신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몬티의 계곡으로 출발한다. 하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서 라이트는 자신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거의 파악할 수 없다. 그는 리나에게 올바른 위치에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이켜보며 그녀는 지도를 참고하며 저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때 라이트의 말이 갑자기 뒤로 넘어지며 그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고 그들이 저택에 다다르자 말이 끝까지 내려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날 3시간 전 라이트와 그의 일행이 다음 퀘스트를 선택하기 위해 길드로 들어서던 중 접수원이 특별한 임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리나의 파티를 보고 안도하며 퀘스트를 맡아줄 것을 권장했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고 그녀는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북부 몬티 계곡으로 여행하던 한 모험가 파티가 퀘스트 중 사라지면서 시작되었고 다른 모험가들을 보내 조사할 때마다 그들도 신비롭게 사라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A와 B 등급의 모험가들이 그 계곡에서 사라졌다는 점으로 이러한 실종 사건 뒤에 있는 존재는 매우 강력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접수원은 그룹에게 모험가 목록을 주었고 리나는 그들을 알아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그녀가 막 모험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사람들이었고 이는 그녀가 그들의 안전을 깊이 걱정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서는 실종된 모험가들이 모두 마지막으로 몬티 전 백작의 저택을 방문한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몬티 백작은 전설적인 모험가로 은퇴하기 전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백작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는 30년 전에 사망하여 그의 저택은 폐허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쨌든 리나 일행의 임무는 실종된 모험가들을 찾고 모든 실종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리나는 A급과 B급 모험가들조차 흔적 없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맡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라이트는 항상 몬티 계곡을 방문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정말 신이 났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그들에게 꽤 괜찮은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이슬라도 피자를 더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접수원은 이제야 이슬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라이트에게 정말로 그녀를 퀘스트에 데려갈 작정인지 묻습니다. 라이트는 접수원에게 아일라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감정사라고 말하며 그녀가 퀘스트에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 발언은 아일라와 같은 어린아이가 아직 기술을 가질 수 없다는 의문을 더 불러일으킵니다. 라이트는 그녀가 얼마 전 우연히 스킬 과일을 먹었지만 죽거나 그런 일은 없어서 괜찮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룹은 몬티의 계곡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고 이제 현재로 돌아갑니다. 그룹은 아래로 급격히 떨어지는 산의 옆을 조심스럽게 지나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아일라에게 더욱 조심하라고 상기시키며 앞에 있는 거대한 맨션을 바라봅니다. 라이트는 누군가가 모험만으로 이렇게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밖에 모험가 생활을 안 했는데 집 살 돈을 이미 모았어요. 라이트도 전부터 생각했지만 이제 과일을 재배하고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이슬라도 신이 나서 자기는 사탕집을 짓고 싶다고 외쳤어요. 하지만 너무 들떠서인지 바로 난간 위에서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착지하자마자 난간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슬라는 아래로 추락했어요. 하지만 라이트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균형을 잃고 이슬라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리나는 그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함께 끌려 내려가면서 모두 함께 추락했어요. 추락하면서 라이트는 큰 사고를 피하려면 재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빠르게 생각하고 칼을 뽑아 공기를 가로막으며 바람 압력을 생성해 낙하 속도를 늦춘다. 이 기동 덕분에 그들은 모두 무사히 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추락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리나와 아일라는 곧 그들이 포위되었음을 깨닫는다. 라이트는 이러한 괴물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인다. 그는 앞으로 돌진해 괴물 중 하나를 반으로 베어버린다. 라이트는 괴물들이 쉽게 처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맞았다. 그러나 리나와 아일라는 이제 보니 이 괴물들이 평범한 괴물이 아님을 깨닫는다. 라이트는 괴물들을 제대로 살펴보려고 잠시 멈추고 그의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모두 모험가라는 것을 깨닫는다. 아일라는 모험가들에게 감정 스킬을 사용하고 그룹에게 그들이 물린 후 언데드로 변해버렸다고 알린다. 그녀는 또한 이 언데드 모험가들이 생존했을 때 가졌던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라이트와 리나에게 그들과 맞설 때 극도로 주의하라고 경고한다. 한편 라이트는 자신이 쓰러뜨리려고 했던 괴물이 자신과 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너무 정신이 팔려서 좀비 중 한 마리에게 거의 물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리나가 나타나 그것을 반으로 베었습니다. 리나는 라이트가 왜 언데드와 싸워야 하는지 이해하지만 동시에 모험가로서 전 동료들을 편히 쉬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트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고 싸우기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안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택으로 후퇴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그들이 정문을 열자 더 많은 언데드 모험가들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리나는 즉시 앞장서서 길을 개척하며 여러 언데드들을 정확하게 베어 넘깁니다. 라이트는 리나의 몬스터에 대한 깊은 지식에 감명을 받으며 그녀가 상대에 따라 공격 전략을 조정하는 모습을 본다. 그녀는 인간과 비슷한 언데드 생물은 심장을 찔러서 처치할 수 있고 해골형 언데드는 척추를 잘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정밀한 공격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비록 라이트의 검신 기술이 기술적으로 리나의 검성 기술보다 더 강력하긴 하지만 실제 전투 능력에서는 그녀가 그를 능가한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숙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녀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도록 가만히 있을 것은 아니다. 기여하기로 결심한 라이트는 검을 뽑아 언데드에게 돌진한다. 라이트는 언데드 몬스터를 베기 시작하지만 그들과 잘 싸우고 있는 동안 이슬라가 전투 기술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그가 물러나면 그녀는 공격에 취약해진다. 언데드가 그녀의 뒤에서 몰래 다가와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가 맞기 직전 리나가 앞으로 돌진하여 갑옷 속의 언데드를 찔러 한 방에 처치한다. 언데드가 분해되자 리나는 아일라에게 괜찮냐고 묻고 아일라는 그녀가 너무 멋지다고 칭찬하기 시작한다. 리나는 정말 기분이 좋지만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이트가 한 작은 실수는 아일라의 목숨을 쉽게 앗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부터는 맑은 정신으로 싸우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모두가 살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2층의 모든 언데드를 처리했으니 리나는 2층으로 가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진행하기 전에 라이트는 그를 괴롭히고 있는 무언가를 언급한다. 그들은 18명의 탐험가가 여기서 실종되었기 때문에 이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만약 그 탐험가들이 언데드가 되었다면 그와 리나는 지금까지 18명 이상의 언데드를 이미 처치했다. 유일한 가능한 설명은 이 저택에 이미 여러 개의 언데드 괴물이 있었던 것이지만 그 또한 맞지 않다. 언데드가 여기서 무작위로 생성될 이유는 없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라이트는 몬티 백작의 그림을 보고 그 안에 불안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더 불안한 사실은 성 안 어딘가에서 소녀가 춤추고 있으며 그녀는 라이트를 죽일 수 있는 여러 재미있는 방법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사람이 복도를 달리는 동안 갑자기 언데드가 그들에게 덤벼들어 깜짝 놀라게 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감염시키기 전에 라이는 그 언데드의 머리를 베어낸다. 그 첫 번째 언데드는 처리했지만 그곳에는 더 많은 언데드가 있다. 그래서 라이와 리너는 많은 일이 남아있다. 2층의 언데드들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이 설정한 매복으로 증명된다. 라이는 이슬라에게 그들을 스캔하여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의 지시에 따라 이슬라는 이 언데드들이 길들여져 있으며 명령을 내리는 누군가에 의해 제어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 순간 라이트는 언데드들과 연결된 여러 가닥의 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조사한 이슬라는 그 실들이 마력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자는 그 실의 저편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참을 따라가자 모든 실이 모이는 문에 도착합니다. 라이트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니 모두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자 텅 빈 무도회장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소녀가 나타납니다. 라이트는 처음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봐서 기뻤지만 그녀가 그다지 친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슬라는 그녀에게 감정평가 기술을 사용하여 드레이트나의 능력이 흑마법, 즉 죽은 자를 조종하고 심지어 그들의 고유한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드레이트나에게 그녀의 능력이 이렇게 태연하게 평가받는 것은 매우 짜증나는 일이었고 그녀는 순전히 짜증 때문에 이슬라를 먼저 없애는 것을 고려한다. 그녀가 움직이기 전에 라이트가 개입하여 드레이트나가 길드의 임무로 여기 왔는지 묻고 그렇다면 싸울 이유가 없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 소녀는 이를 단호히 부인하며 여기 온 유일한 이유는 라이트를 죽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라이트는 그녀가 왜 특별히 자신을 죽이러 왔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그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레이트나는 그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므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이트는 그녀에게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묻고 그것이 특정한 성스러운 수녀였을 수도 있지만 드레이트나는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는다. 어쨌든 드레이트나의 목표가 항상 라이트를 죽이는 것이었다면 그녀는 그를 유인하기 위해 여기 와서 모든 모험가들을 죽였음에 틀림없다. 리나 또한 네크로맨시와 같은 강력한 능력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드레이트나가 공격을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다. 라이트와 리나가 함께 일하면 언데드를 다루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드레이트나는 리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그녀는 리나를 라이트에서 유인해내고 멘토인 보크와 시라의 언데드 버전과 싸우게 만듭니다. 리나는 그들이 실제로 여기서 죽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잠시 슬픔에 잠깁니다. 하지만 아일라가 이 두 명이 다른 언데드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기술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보크는 공격 속도와 힘을 높이기 위해 발톱을 키울 수 있고 시라는 자신을 거울처럼 복제하여 여러 번 공격할 수 있습니다. 리나는 언데드의 강력한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아일라의 시기적절한 경고 덕분에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드레이트나는 아일라가 제공하는 지원에 점점 더 짜증이 나고 그녀를 먼저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언데드를 보내 아일라를 공격하게 하지만 이번에는 라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라가 해를 입기 직전 라이트가 뛰어들어 그녀를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아일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싸우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된다. 드레이트나가 라이트에게 끊임없이 언데드를 보내고 그가 집중을 바꾸는 순간마다 그녀는 아일라를 직접 겨냥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라이트는 끊임없는 공격에 겨우 따라잡고 있다. 한편 리나는 자신의 멘토들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녀가 처음 성스러운 도시에 왔을 때 이 두 사람은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첫 번째 사람들이었기에 그녀는 그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들과 싸우며 목숨을 걸고 있다. 그녀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라이트와 아일라를 도와주기 위해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 위에 실타래를 잘라 드레이트나의 통제를 풀고 두 사람을 끝내기 위해 칼을 준비한다. 그녀가 이렇게 하는 동안 그녀는 그들의 영혼을 보는 환영을 보고 그들은 그녀에게 그들을 처치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무거운 마음으로 리나는 검을 들고 두 사람을 반으로 베어버린다. 한편 라이트는 자신과 아이슬라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고군분투하지만 그가 물리치는 수많은 언데드에도 불구하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갑자기 그는 뭔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드레이트나가 무한한 수의 언데드를 보유할 수는 없다. 조사를 위해 그는 아이슬라에게 드레이트나가 언데드를 창조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아이슬라의 평가에 따르면 드레이트나는 그 힘이 부족하며 이미 존재하는 언데드만을 조종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라이트는 아이슬라에게 상황을 더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겉으로 보이는 끝없는 언데드 군대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드레이트나는 라이트가 자신이 속임수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에 감탄하지만 이슬라가 그 속임수를 밝혀내도록 내버려둘 생각은 없다. 그녀는 즉시 이슬라를 제거하려 한다. 하지만 라이트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슬라를 공격하는 언데드들을 재빨리 없앤다. 드레이트나가 이제 이슬라를 직접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라이트는 그녀의 곁을 단 1초라도 비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재빨리 생각을 해낸 그는 해결책을 찾아낸다. 이슬라를 자신의 등에 업어 안전하게 지키면서 최대한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슬라가 그의 등에 매달린 채 라이트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언데드의 원인을 추리해낼 수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좀비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바람에 그녀의 능력으로는 특정한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녀에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기 위해 라이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샹들리에를 잡는다. 이 지점에서 이슬라는 모든 좀비들을 스캔하며 이상 활동의 징후를 찾습니다. 한편 라이트의 팔은 통증으로 옥신거리고 그는 이슬라에게 속도를 내라고 재촉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슬라는 언데드 무리의 근원을 찾아내고 라이트에게 뒤쪽 좀비 하나가 소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이건 보통 좀비가 아닙니다. 바로 몬티 백작 자신입니다. 드레이트나는 자신의 비밀이 발각될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전혀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라이트가 지붕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녀는 그들을 쫓을 사신을 소환합니다. 스캔 후 이슬라는 라이트에게 나대 한 번만 스쳐도 언데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공격을 피하기 위해 라이트는 뛰어내려야만 합니다. 이제야 그들이 이 지역에 왜 그렇게 많은 좀비가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영혼 수학자는 그 모험가들을 언데드로 만드는 책임이 있었다. 드레이트나는 그들이 이를 조합한 것에 대해 칭찬하지만 영혼 수학자가 원래 몬티 백작의 소속이었다고 설명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위대한 영웅이 자신의 영혼 수학자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 후 저택에 조사하러 오는 모험가들도 언데드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설명이 되지만 라이트는 몬티 백작이 처음에 왜 영혼 수학자 같은 생물을 소환했는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 라이트가 왜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드레이트나를 화나게 하여 그를 순진한 아이로 부르게 만든다. 그가 그 말의 의미를 묻자 드레이트나는 자신의 질문으로 반격한다. 그가 금기 기술에 대해 아는 게 있을까요? 이들은 너무 두려워서 단 하나라도 가지게 되면 사회의 경멸을 받는 능력들입니다. 몬티 백작의 소환 기술도 그중 하나였죠.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영웅으로 축하했지만 그의 기술은 너무 강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중과 정부의 공포를 일으키며 그가 결국 악당이 될까 걱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추방하고 심지어 반역으로 잘못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이 그를 악당으로 이끄는 정확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매일 그를 죽이기 위해 암살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내가 죽는다면 우리도 함께 죽자고 결심하고 그의 비밀 보물을 소환했습니다. 라이트는 길드가 몬티 백작에게 암살자를 보내는 것처럼 불법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지만 이제 그만 수다를 떨고 드레이트나가 싸움을 계속하고 싶어합니다. 이곳은 그녀에게 있어서 꿈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많은 언데드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자신의 흑마법 기술을 사용하여 소환사를 조종한다면 원하는 만큼 끝없이 언데드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는 다시 한번 드레이트나와 맞서기 위해 검을 준비하지만 그러는 동안 그녀가 몬티 백작의 강력한 능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일 마스터 기술이 원한다면 무제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를 악당처럼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에 대한 생각이 그를 짓누르지만 그는 그 생각에 잠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슬라를 보호하고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라이트는 드레이트나의 언데드를 지켜보는 동안 무언가를 관찰했습니다. 드레이트나는 자신의 흑마법을 사용하여 언데드에게 목표와 공격 방법을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일라가 이를 확인하는데 드레이트나의 지배를 받는 언데드는 새로운 지시를 받을 때까지 같은 공격만 반복할 수 있다. 라이트는 이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드레이트나가 그를 향해 언데드를 보내자 반격을 준비한다. 그러나 그건 단지 분산 작전이었다. 그는 공격을 중단하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리나에게 공격할 기회를 준다. 드레이트나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놀라며 소울리퍼를 리나를 목표로 변경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명령을 내리기에도 늦었다. 리나는 이미 한 번의 타격으로 언데드를 베어내었고 소울리퍼는 이제 사라졌다. 남은 일은 라이트가 몬티스 백작을 처리하는 것뿐이며 드레이트나가 그를 이용해 더 이상 언데드를 소환할 수 없도록 한다. 드레이트나는 패배 직전이라 절박해지기 시작합니다. 몬티의 시체가 사라지기 직전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그에게 최강의 몬스터를 소환하게 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이트와 리나는 다가올 위기에 대비합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립니다. 사악한 용이 나타났습니다. 소환 마법이 성공해서 드레이트나는 기뻐하지만 그 용이 언데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꼬리에 맞아 날아갑니다. 리나는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S급 파티조차 사냥을 피하는 강력한 사악한 용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자신감 있게 협력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슬라는 그 계획을 즉시 일축합니다. 그 용은 되는 공격에 완전히 면역이라고 지적하며 감정평가 스킬을 가진 사람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는 자신의 검신 스킬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저없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용을 배려한다. 하지만 그의 검은 산산조각나고 그는 거의 용의 숨결을 얼굴에 맞을 뻔한다. 착지하자 이슬라는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그를 야단친다.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고 그들이 용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공격받을 것이다. 리나는 라이트와 이슬라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다행히 이슬라는 더 나은 계획을 세운다. 그녀는 스킬 과일을 꺼내 라이트에게 먹으라고 한다. 스킬 과일이 여기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들이 가진 최선의 선택이다. 한편 용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레이트나는 상황에 만족하며 라이트가 그런 괴물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곧 그녀는 의식을 잃고 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의 몸을 줍고 순간이동합니다. 라이트와 다른 이들에게 돌아와 리나는 이슬라에게 왜 스킬 과일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이슬라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대답합니다. 사악한 용이 가져온 위험을 고려할 때 그들의 승리의 유일한 기회는 라이트가 새로운 스킬을 얻는 것입니다. 리나는 라이트가 또 다른 스킬 과일을 먹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에 충격을 받지만 그는 자신이 독의 면역이 있으므로 괜찮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나는 여전히 도박이며 어떤 종류의 스킬을 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아는 한 그것은 그의 검신 스킬을 방해하는 스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싶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라이트가 기술 과일을 한 입 베어 물자 그의 몸이 타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며 바닥에 쓰러진다. 드래곤이 공격을 시작하자 리나는 라이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그를 방어해야 한다. 결국 기술 과일의 부작용이 사라지자
라이트는 아일라에게 자신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한다. 아일라는 그에게 새로운 기술이 벌레 저항이라고 알려준다. 라이트는 실망하며 자신의 기술이 악랄한 드래곤을 벌레로 분류하는지 묻지만 벌레 저항은 실제 벌레에만 효과가 있다. 리나는 드래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더 이상 그걸 유지할 수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 라이트는 아일라에게 돌아서서 2개의 기술 과일을 한 번에 주라고 요청한다. 아일라는 망설이며 2개를 동시에 먹는 것은 그의 몸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라이트는 유용한 기술을 얻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감수해야 할 위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2개의 기술 과일을 한꺼번에 물어보지만 실망스럽게도 그가 얻은 첫 번째 기술은 고양이 매력가입니다. 이 기술은 고양이들이 그를 좋아하게 만들 뿐입니다. 2번째는 무기 내구성 증가인데 그의 검은 이미 부서져서 지금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유용한 기술을 얻지 못한 데다 한 번에 2개의 기술 과일을 먹는 것은 그의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시도에서 좋은 기술을 얻지 못하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리나는 점점 지치고 있으며 다시 드래곤을 공격하기 위해 나아가지만 그녀의 검이 부서지고 드래곤이 그녀를 벽으로 내던집니다. 이제 그녀는 거의 전투 불능 상태야. 리나가 위험에 처하자 라이트는 유용한 능력이 나오기를 바라며 또 다른 스킬 과일을 한 입 빼어 문다. 다행히도 그가 얻은 능력은 꽤 괜찮아 보인다. 용이 리나에게 다가오자 라이트는 용의 주의를 돌리려고 돌을 던진다. 이제 용이 자신에게 집중하자 라이트는 새로 얻은 능력을 사용하여 용에 맞설 준비를 한다. 궁금해진 리나는 이슬라에게 라이트가 방금 얻은 능력이 무엇인지 묻고 이슬라는 그 능력이 수면 요정이라고 설명한다. 이 능력을 사용하면 라이트는 귀여운 요정을 소환할 수 있으며 요정의 먼지를 들이마시는 모든 것은 잠이 든다. 라이트는 수면 요정을 소환하여 용에게 보낸다. 먼지가 효과적이지만 드래곤은 정말로 깨어있으려고 싸우고 있다. 이 거리에서는 요정 가루의 용량이 드래곤을 잠들게 할 만큼 강하지 않다. 아일라에 따르면 라이트의 요정은 그로부터 3m 밖으로만 날 수 있으므로 드래곤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부러진 검을 집어들어 검신의 기술을 활성화한다. 라이트는 검을 천장에 던져 지붕이 무너지게 만든다. 파편이 땅에 부딪히자 그는 떨어지는 잔해를 발판 삼아 드래곤의 얼굴에 도달한다. 거기에서 그는 다시 요정 가루를 뿌리고 이번에는 드래곤이 완전히 기절한다. 드래곤이 무력화되어 공격할 수 없게 되자 라이트는 그들에게 빨리 움직여서 탈출하라고 재촉한다. 건물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간신히 밖으로 나옵니다. 그들 뒤에서 맨션이 땅에 무너지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이제 그들이 안전해졌으니 리나는 라이트에게 많은 스킬 과일을 먹고 괜찮은지 묻습니다. 라이트는 리나가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괜찮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숨이 차 보이며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룹은 말을 타고 마을로 돌아가고 라이트는 의식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도시의 문에 도착했을 때 라이트의 몸이 쓰러지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한편 망토를 두른 남자는 드레이트나를 성스러운 자매에게 돌려주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떠나기 전에 성녀는 그를 멈춰 세우고 그를 관찰한 후 빛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묻습니다. 그 남자는 빛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인정하며 특히 용을 물리쳤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계획에 빛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성녀는 빛이 이렇게 강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가 보여준 힘은 아프리오리와 비견될 만큼 강력합니다. 그에게는 분명 독특한 무언가가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녀는 이미 그를 위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을 시청하고 구독하여 다음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2025년 신작 만화가 나왔습니다. 왕따 당하는 소년이 고대 악마 유물과 계약을 맺는 영상을 보려면 엔드스크린을 클릭하세요. 지금 고화질로 확인해보세요.